일단 1번 보시면 질적 특성이죠. 요거는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요거는 숙지를 하고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관련 없는 거니까 중립성입니다. 중립성은 목적이 아니고 신뢰성이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선일자 수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요 문제에 나오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일자 수표예요. 일단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당좌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네.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플러스 요구불예금 플러스 현금자 이런 식으로 해주셨잖아요. 네. 플러스 의미가 뭐예요? 이거 다 더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는 게 그냥 거기에다 포함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얘네들을 다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산 문제 나오면 얘네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예. 계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더하기가 말 그대로 예, 계산할 때 더해라 그 뜻이에요. 헷갈리시는 거 있으시면 지금처럼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현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걔는 아니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표 뭐처럼 쓰죠? 현금처럼 쓰는데 선일자 수표만 어음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좌예금 들어가고 차용증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용증서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잖아요. 돈 빌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 몇 개월까지 된다고요? 3개월. 근데 여기 2개월이죠. 그래서 요것도 됩니다. 그래서 40만원, 50만원, 60만원 더하면 15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매출 총 이익. 요거는 공식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출 총 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일단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매출액이 6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액의 몇 프로라고요? 20%.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0만 원에 몇 프로요? 20% 하시면 12만 원 나오죠. 요게 매출 총 뭐예요? 이익이에요. 그럼 매출 총 이익은 12만 원이고 아까 매출액은 60이었잖아요. 그럼 원가는 얼마세요? 48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원가가 48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얼마냐면은 50만 원. 그 다음에 매입이 35만 원. 매출은 얼마에? 그 다음에 기말은 모르죠? 네. 그러면은 계산기로 보시면 50만 원에다가 35만 원 더하면 85만 원이고요. 요게 48만 원 되려면 얼마를 빼야 돼요? 37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들은 공식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 계산 문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공식을 잘 못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감가상각 누계. 요거는 왜 나오냐면 2분계를 저희가 안 해요. 2분계를 컴퓨터가 해주거든요. 이거 자동결산이잖아요. 자동결산은 컴퓨터가 해주다 보니까 요거를 일부러 내세요.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근데 거기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가상각비 4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 요거를 컴퓨터가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요 분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차변이 감가상각비면 요거 비용의 뭐죠? 증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물어보는 거냐면 비용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이익이 줄어들면 회사 돈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거 4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거 되게 잘 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낼 때마다 이게 바뀌어요. 지금은 감가상각으로 나왔는데 나중에는 뭐 다른 계정 과목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항상 똑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수익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나고 회사 돈도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항상 이건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좀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계속 바뀌어요. 나오는 분계 내용이.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문제는 아니세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분계가 변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분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제일 확률이 높은 건 분계로 연결하시는 게 제일 확률이 높긴 해요. 네. 근데 분계로 꼭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설명드리려고 분계로 하는 거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만약에 저 혼자 풀라 그러면 의미 갖고 하죠. 네, 그렇게 푸셔도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은 무형자산이죠. 저희 무형자산 외울 때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오타 났네. 자가창출.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고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정액법 쓰고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비 및 왜 이렇게 영어가 나오냐.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오늘 또 오타가 많이 나네. 판매비와 관리비. 거기 속한다는 거예요? 네, 요게 다 무형자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연구비 경상. 네, 여기는 요게 한 세트.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 맞아요.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교환. 그 다음에 교환은 또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라고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나올 때마다 요것만 적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 다른 거니까 이종이잖아요. 이종은 공정이에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요거는 세무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세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릴 건데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무조건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면은 개발이 아니고 어디예요? 연구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 요게 요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연구 단계라고 나오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쉬운 걸로 가는 거거든요. 비용이 쉬워요. 왜냐면 비용은 올해로 끝나는 거고 자산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연구 단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소모품과 소모품 B.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뭐예요? 비용이죠. 요거를 구분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모품 B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얘 자산 처리고 수익적 지출 무슨 처리예요? 비용 처리. 그럼 얘도 구분할 수 없으면 무슨 적 처리하는 거예요? 수익적 처리.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자산은 내년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용은 올해로 뭐 한다 그랬죠?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구분 못할 때에는 항상 편한 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편하다? 비용이 더 편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칠 때에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자산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 처리하는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익이 줄어들면 뭘 덜 내세요? 세금을 덜 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무 가시면 비용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개발이 아니고 연구예요. 근데 요 문제는 회계에서 만약에 5년에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세무는 한 3년에 한 번. 회계보다는 세무 쪽이 비율이 좀 더 높기는 합니다. 다음에 6번 보시면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요거예요. 채무. 그래서 지분증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단기 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세 가지.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증권.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단기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의도하고 능력.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만기라는 게 끝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갖고 있으려면 일단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난 끝까지 갖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돈 없으면 이 주식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 그래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 그래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쉽게 내면은 그냥 두 가지 섞어서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 마지막에 엉뚱한 거 넣어놓고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우발. 그래서 일단 충당부채 보시면 7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만 쓰는 거죠? 퇴직금에만 쓰는 거죠. 그래서 충당부채들은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충당부채 맞고요. 그리고 요거는 외우세요. 네, 요거는 외워서 푸는 게 제일 나은데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 처리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발이라는 건 확정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이 아니고
우발 나오면은 이건 이길지 질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글씨로 적기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월급 퇴직금은 어쨌든 1년 넘으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죠.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무슨 연수요? 근속 연수. 이렇게 이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임금이 요 그만두기 전 3개월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엔 대부분 적어 들어놓죠. 퇴직연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들어가는 돈이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8번 요것도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1번은 아니에요.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가 나와야 돼요.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제가 이제 현금 판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현금 판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할부, 그다음 일반 외상, 거꾸로 써놨네. 일반 판매는 현금 판매, 그다음에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내용이. 그래서 수익인식 시점 잘 나오긴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해야 될 게 다양해서 이거 말고도 시험에 내보는 게 좀 왔다 갔다 내시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합원가 계산. 요건 시험에 많이 나와서 아마 제가 이거는 회계세무 안 가리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싼 거.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요 파트는 무조건 하나 나와요. 근데 이제 계산으로 나오냐 말로 나오냐 차이인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1번부터 보시면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1번 틀렸어요. 간접은 개별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문 나왔죠? 주문은 개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배부 기준을 정하여 배부율을 계산한다는데 간접 나왔잖아요. 간접 나오면 무슨 원가예요? 개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 무슨 법으로 하라고 안 나와 있죠. 네, 이거 왜 안 나오냐면 요것도 이론에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우리 평균법이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이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그 다음에 여기 공식에서 이 초를 지우면은요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초가 나오면 뭘로 구하든지 답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법으로 구하시오? 이게 안 나온 이유가 둘 다 결과값은 뭐하니까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평균법으로 할게요.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전량 투입, 가공은 균등 발생. 그래서 완이 300개, 말이 200개, 그래서 500개. 그 다음에 완이 300개, 200개의 50%에서 400개. 그래서 500에 400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변동비. 그 다음에 원가 행태. 우리 원가 행태는 두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원가 행태는 변동비하고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뭐요? 일정. 그러면 총의 증가는 거기 보시면 가죠? 그 다음에 단위당의 일정은 가하고 결론은 뭐예요? 다. 정답은 2번이세요. 그리고 나하고 라는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저쪽 고정비 쪽. 왜냐면 우리 총 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뭐예요? 감소. 그래서 나하고 라는 고정비, 가하고 다는 변동비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2번 요것도 은근 말로 잘 나오는데요. 계산보단 솔직히 말로 좀 더 잘 나오긴 합니다. 요 파트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보조부문. 그래서 제가 보조부문 나오면 맨날 이렇게 쓸 거예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가장 정확하고요. 계산은 복잡해요. 그래서 1번 단계 나오면 배분 순서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상호배부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는 배분 방법이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에 직접배부 정확하게 나오면 상호고요. 그 다음에 단계배분법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부문에 직접 배부하니까 이건 무슨 배분법이에요? 직접배분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은 특징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전단계 세액 공제법 맞고 그 다음에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개별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아니고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세요. 다음에 또 보시면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포기. 누가 포기 그러면 뭐 김장할 때만 세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포기가 대표적으로 저희 시험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면세 포기랑 간이과세자 포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3년이에요. 그래서 2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이 틀린 이유는 면세 포기는 신청이에요. 승인이 아니고. 신청하고 승인은 다른 겁니다. 신청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승인은 허가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년 맞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하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 물건에 대해서만 포기가 가는 거지 모든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면세 포기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3년 좀 받으세요. 예, 그거 간혹가다 한 번씩 포기 관련된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요 3년 갖고 시험 문제 잘 냅니다. 그리고 15번은 요건 전산회계 1급에 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나오면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가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출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일단 거기 보시면 외상으로 팔았죠? 얼마치 팔았어요? 200. 그래서 200 맞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건데 요거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게 원가하고 시가에 있어요. 그러면 원가는 일반 전표고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예요. 왜 그러냐면 원가라는 건 원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원가로 팔면은 세금 낼 게 없어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가 부가세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세에서는 시가로 봅니다. 그래서 8만 원이 아니고 얼마로 보셔야 돼요? 12만 원으로. 왜냐면 원가로 보게 되면 세금 낼 게 없어요. 왜냐면 8만 원짜리 8만 원에 팔면 빵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법이라는 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걸로 걷어요. 시가로.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파셔도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불난 거 세금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불난 거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과세표준이라는 건 여기에다 10% 곱해서 세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22만 원.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꼭 또 실기부터 또 보도록